자, 오늘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여야에서는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청와대도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런 기류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 입건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 헌법 84조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다, 즉 그렇습니다. 기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소 전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소되고 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이전에 네. 혐의는 없고 다만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을 참고인이라 하는데요. 예. 검찰은 이전에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었는데 소환에 불응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다른 최순실 씨 등에 대해서 공소장을 내면서 거기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 즉 공모라는 것은 판례 그 공모 공동 정범이론에 의하면 그냥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그 비선실세들이 범한 범죄의 정범이란 겁니다. 즉 똑같이 주범이라는 거죠. 내용을 알겠고 어떻게 수사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면 참고인 신분일 때와 어떻게 다르냐. 피의자의 경우 소환을 하고 몇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인데도요? 대통령인데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신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하면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즉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헌법학계에서는 보면은 이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선택이 아니다, 의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65조는 아주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헌법의 여러 국민주권의 원리와 같은 기본 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은 많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라든지 그런 여러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했다, 즉 정범으로서의 혐의가 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의 구성 요건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배 부장, 지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당과 청와대도 지금 보면 탄핵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국민들도 아마 좀 약간 의아할 겁니다. 왜 청와대가 스스로 탄핵을 자청하느냐?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불법을 다툴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건 사실 국민들 감정이나 법 정서랑 완전히 틀린 이 상황 인식이기도 한데 나는 선의로 했지. 그리고 강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의로 강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저지른 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의를 믿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이 기업인한테 가서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그의 선의고 자기의 강압이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받는 기업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강압으로 느끼겠죠. 이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 탄핵 자체가 힘들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친박층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헌재 가서도 오래 지리하게 가서 논쟁이 될 거지 이게 반드시 인용될 거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 수사 결과가 발표돼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마 촛불 민심이 아마 하늘을 찌르면서 하야 요구가 더 강해질 텐데 이거를 탄핵 정국으로 바꾸는 또 전국 전환의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 얘기를 배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탄핵을 만약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갑니까? 예, 우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의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요. 그렇게 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네.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인 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6개월을 끌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탄핵을 밟는 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약에 4개월 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걸리면 10개월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서 60일 이내, 즉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내년 11월, 1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는 대선 일정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탄핵 절차가 그러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은 이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제 200석 이상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싸움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지금 어쨌든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271석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 200석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9석이 모자른데 29석은 역시 여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에서 그럼 누가 나올 거냐? 지금 비박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아마 탄핵을 오늘도 하자 그랬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주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오늘 참여한 의원이 35명입니다. 그중에 오늘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3명이에요. 그럼 빼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그러면 나머지 32명인데 숫자로는 아주 간당간당하지만 될 수 있지만 이 32명이 다 찬성할 거냐? 숨어있는 친박표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친박이 아니라도 난 탄핵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갖고는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예전에 친박이면 결집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조직력으로 해서 부결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촛불 민심 앞에서 친박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많이 흩어져 가고 있고 거기다가 만일에 정말 이 탄핵안이 올라갔는데 부결시켰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어디로 갈까요? 거의 바로 새누리당 전체로 날아갈 겁니다. 아마 새누리당 존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아마도 탄핵이 정말 추진된다면 수 계산을 해서 아마 200석을 넘기는 쪽으로 양쪽 다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해 봅니다. 그 헌법재판소를 이제 통과를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게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이런 중대한 일이라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이라는 말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그럼 어느 정도로 중대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결정문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위헌 행위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속에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한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일 것. 혹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일 것.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도 해당하고 지금 제3자 뇌물죄에 관해서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엔 특검인데 그럼 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특검은 지금 아무래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또 이미 검찰이 한 거에다가 더 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위력은 아마 지금 검찰 수사의 2배 위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어떤 그 고려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특검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려요. 구성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촛불 민심이 좀 수그러들 수도 있고 또 관심도도 떨어질 거고 한 것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특검이
박 대통령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이 정말 수사에 나서서 이 검찰보다 더 강하게 했을 경우에 실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계속 이제 그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번 특검은 전번 특검과 다르게 수사 결과를 수시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가 수시로 나오면 수시로 그 혐의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박 대통령이 안심할 수 없는 특검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이 1월에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네, 헌법재판소장. 그러면 바뀌고 또 7명 중에 6명이 지금 3분의 2가 아니라 6명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되고 또 그 한 달 후인 2월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요.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특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3당이 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을 동의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공석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명 혹은 이정미 재판관까지도 후임을 못 뽑으면 2명이 비게 돼서 9명 중에 7명이 이 탄핵에 관한 심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7명이 했건 9명이 했건 6명 이상이 탄핵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7명이 했을 경우 2명이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 해버리면 탄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지금 탄핵으로 갈 경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 또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